이상했다. 주원은 문지방을 넘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오늘 아침 선아에게 입혀두었던 옥색 명주 저고리가 사라지고 본 적 없는 흰 모씨 저고리가 그녀의 몸 위에 곱게 펼쳐져 있었다. 대문에 채워둔 자물쇠는 그대로였다. 참오지 한 장 찢긴 곳이 없었다.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데 선화의 옷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주원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사라진 저고리 하나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첫 균열이었다는 것을. 주원의 이름은 이주원이었다. 한양도성 안이조의 서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나이는 올해로 40엿이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는 그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평범한 서리였다. 아침이면 이조 문서를 옮기고 저녁이면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별달리 내세울 것 없는 사내. 밤마다 그는 서리 일과는 다른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선화의 기침 소리가 나면 재빨리 덮었다. 가끔 낯선 아이가 집 앞에 전가를 두고 가곤 했는데 주원은 선화가 잠든 틈을 타 서둘러 불태웠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 그가 선화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남촌의 기방억이었다. 선화는 그 기방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는데 주원은 그녀의 웃음 한 번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선화는 언제나 햇볕 같은 여자였다. 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주원은 하루의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둘은 오래 마음을 나누었고 주원은 끝내 몸값을 치르고 선화를 기방에서 빼내어 혼인을 올렸다.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처를 얻었다며 선화는 혼인날 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그리고 지금 그 행복한 여인의 저고리가 낯선 손에 의해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복은 탈해 전 겨울 한순간에 끊겨버렸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주원이 몸살로 누워있자 선화는 죽을 사오겠다며 혼자 시장으로 나섰다. 그녀가 좁은 골목길을 건너던 순간 불빛도 없이 달려온 가마 하나가 그녀를 덮쳤다. 가마꾼들은 그대로 내달렸고 선화는 진창 위에 쓰러졌다. 주원이 달려왔을 때 선화의 두 손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 손가락은 놓지 않았다. 주원은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선화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까워 그만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뒤로 팔에 그것은 한시도 주원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뒤늦게 잡힌 자는 빚더미에 오른 뜨내기였다. 배상할 재산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 골목에서 가마가 달아나던 그 순간 이웃 사람 하나가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 가마꾼들이 내달리기 직전 가마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는 것이었다. 대감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를 심하게 다친 선화는 목숨은 건졌으나 끝내 넋이 돌아오지 않았다. 숨만 붙어있는 몸이었다. 스스로 숨을 쉬긴 했으나 눈은 허공을 향할 뿐이었고 미음은 숟가락 끝에 조금씩 묻혀 입술 사이로 흘려 넣어야 했으며 대소변도 모두 자리 위에서 받아내야 했다. 오늘도 어제도 그 전날도 주원은 매일 묘시가 되면 일어나 선화의 받침천을 갈았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자리가 쓸리지 않도록 옆으로 돌려누웠다가 다시 반듯하게 눕혔다. 미음을 한 숟갈씩 넘겨주며 그 옆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이 조금 차네. 선화, 어제보다 바람이 세구나. 대답은 없었다. 있을 리도 없었다. 그래도 주원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선화에 넋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날 새벽 주원은 선화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것 같다고 느꼈다. 피곤 탓이라 여기고 넘겼다. 그를 더 짓누르는 것은 선화의 친족들이었다. 선화의 어미인 막내는 이 동네에서 기방을 운영하던 여인이었다. 막내에게 선화는 딸이기 전에 한때 기방을 먹여 살리던 돈줄이었다. 선화의 남동생인 돌석은 30이 넘도록 일정한 생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였다. 둘은 주원이 이조에서 일하는 날이면 기어이 집을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막내가 비단 보따리를 튼마루에 내던지듯 놓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양냄새가 옷에 배겠구나. 이렇게 음침한 집에서야 어디. 그녀는 누워있는 선화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주원을 쏘아보았다. 내 딸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돈도 없는 서방 만나 이 꼴이 됐으니 조금만 더 가진 자와 혼인했더라면 지금쯤 좋은 의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라도 받고 있을 텐데. 막내의 말은 매번 주원의 가슴을 칼처럼 베었다. 선화가 사고를 당한 것은 주원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책감이 남아있는 한 주원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막내는 돌아서기 전 잠깐 선화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딸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돌석은 뒤에서 엽전을 주무르며 능글맞게 웃었다. 매형, 누나가 이 꼴이 됐는데 매형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성의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객주의를 하나 벌이려 하는데 미천으로 은자 300랭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크게 되어 하지 않겠어요. 선화의 치료비와 주원의 서리 복록으로는 저축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현실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화를 위해서 라는 말을 방패 삼아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빼앗아갔다. 주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바지 위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았다. 그는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이조 안에서 노무관 참지는 청렴하기로 이름난 자였다. 백성을 아낀다는 칭송을 들었고 가풍이 엄점하며 애처가로도 유명했다. 주원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한 번씩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소란하게 찾아왔다. 돌아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원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선화 곁에 앉았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바뀐 저고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주원은 방 안을 구석구석 살폈다. 갈아입힌 옥색 저고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때였다. 선화가 누운 자리 아래 주원이 늘 쓸고 닦던 마루 귀퉁이에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짧게 피우다 끄는 연초였다. 그것도 보통 연초가 아니었다. 굵게 말아 만든 것처럼 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낯선 향이 코를 찔렀다. 외방에서 들어온 귀한 것이 분명했다. 주원은 연초를 피우지 않았다. 돌석은 값싼 연초를 피웠다. 자물쇠가 걸린 밀실 안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것도 저항할 수 없는 선화의 곁에. 머릿속에서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주원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등줄기에 얼음을 대는 것 같은 오한이 지나가는 사이 그의 눈이 방 한쪽 구석에 어떤 것에 멎었다. 숨이 멎을 뻔했다. 방 귀퉁이에 있는 것, 그것은 주원이 만일을 대비해 마당 한켠 화분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열쇠함이었다.
있었다. 열쇠 함을 여는 숨은 방법을 아는 자는 자기 외에 2명뿐이었다. 전에 공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던 날, 의녀가 별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알려준 자들이었다. 막내와 돌석. 자물쇠를 걸어두었던 그 함의 뚜껑이 열린 채 먼지 쌓인 마루에 들끓고 있었다. 안에 넣어두었던 대문 여분의 열쇠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등줄기로 식은댐이 흘러내렸다. 이튿날 밤이었다. 주원이 선화의 몸을 닫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시여, 이 서방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쿵쿵쿵. 거의 발로 차는 것 같은 소리였다. 열어보나 마나 막내와 돌석이었다. 막내는 문이 열리기 무섭게 들이닥쳤다. 짙은 분내와 향냄새가 양냄새 가득한 방 안에 퍼졌다. 지난번 은자 300냉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릴 수 없다고요. 돌석은 뒤에서 엿을 씹으며 희죽거렸다. 매형, 설마 그 돈 안 드릴 생각은 아니죠. 누나를 이 꼴로 만든 죗값치고는 산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누나한테 돈 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돌석, 그게 무슨 소리냐. 주원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자 막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돌석 말이 맞잖아요. 돈도 없는 서방이 이 고집으로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어서 은자 300냉이나 내놓으세요. 그게 죗값이에요. 주원은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물었다. 막내마님, 돌석, 어제 오늘 이 집에 들른 일 있어? 아니면 이 집 열쇠를 누구에게 건넨 일이라도. 그 순간 돌석의 턱이 잠깐 멈추었다. 열쇠요? 그게 무슨... 돌석의 눈이 흔들렸고 관자놀이에 순간 땀바물이 맺혔다. 주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돌석은 금세 해시러실 웃었다. 아무튼 사흘 안으로 은자 300냉 반드시 마련해 두시고요. 둘은 들이닥쳤을 때처럼 소란하게 사라졌다. 돌아서는 막내의 눈 안에는 걱정도 모정도 아닌 계산과 두려움이 뒤섞인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아무도 모르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대감께서는 언제 또 오신다더냐. 주원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조용해진 방에서 주원은 확신했다. 돌석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열쇠를 누군가에게 팔거나 빌려준 것이다. 다그쳐도 절대 싫고 하지 않을 것이고 관아의 고에도 저고리가 바뀌었다는 것과 열쇠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포졸이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증거를 잡아야 했다. 주원은 함정을 놓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주원은 출문하기 전 대문 밖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인 척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번에 공무로 사흘 동안 한양 밖을 나가게 됐구나. 의녀에게는 저녁마다 한 번씩 들르라 일러두었으니 선아는 집에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겠어. 사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겠구나. 만약 돌석을 통해 열쇠를 손에 넣은 자가 이 집을 감시하거나 방 안에 귀를 대고 있다면 집이 사흘 동안 완전히 비게 된다는 이 미끼를 반드시 물 것이었다. 주원은 그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막내가 골목 저 건너편에서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사흘째 저녁, 주원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선화의 이마에 가만히 입술을 댔다. 선화, 내가 반드시 지키마. 조금만 더 참아주오. 대문을 잠그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 하나를 돌아 어귀에 세워둔 빌린 수레 안에 몸을 숨겼다. 수레 덮개 틈으로 자기 집 대문과 선화가 누운 방의 찬이 보이는 위치였다. 그는 또한 집 안팎에 막동을 포함해 눈 밝은 사람 둘을 숨겨두었다.
미리 약속한 신호가 있었다.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처마등을 2번 깜빡인다. 뒤 상황이 진전되면 3번 숨을 죽이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막내가 골목어귀에 나타났다. 손에는 낮에 집에 두고 간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원의 집 쪽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밀서 하나를 꺼내어 집 담벼락 틈에 끼워 넣었다. 밀서를 넣고 돌아서는 막내의 얼굴은 어두웠다. 안도도 아니었고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린 자의 얼굴이었다. 잠시 뒤 조용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가마 하나가 등불도 없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가마는 담벼락 앞에서 멈추었고 안에서 손 하나가 나와 막내가 끼워둔 밀서를 집었다. 그리고 가마는 다시 주원의 집 앞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막내가 밀서를 남긴 것이었다. 주원이 함정을 놓은 것이라는 것을, 주원이 잠복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가마 안의 자들이 밀서를 받고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주원이 잠복한 것을 알면서도 들어온 것이었다. 만큼 자신들의 권력을 믿는다는 뜻이었다. 주원의 입가에 차가운 것이 스쳤다. 좋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끝내야 한다. 가마 문이 열렸다. 내린 자는 잘 지은 천릭을 단정하게 입은 사내였다. 어둠 속에서도 자세가 당당했다. 사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거침없이 주원의 집 안으로 들어섰고 품에서 꺼낸 열쇠로 대문을 열었다. 처마등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그 순간 주원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목구멍 안으로 비명이 차올랐다. 거짓말. 어째서 저자가. 그것은 주원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온몸이 떨릴 만큼 낯익은 얼굴이었다. 돌석이었다. 그러나 주원이 아는 돌석, 항상 구겨진 두루마기에 옅을 씹으며 해실거리던 그 돌석이 아니었다. 잘 지은 천릭을 밭바닥에 차려입고 멀리도 단정히 올리고 감나가 보이는 검은 가마에서 내린 것이었다. 수레 안에서 주원은 미리 숨겨둔 막동과의 약속된 신호를 기다렸다. 처마드니 2번 깜빠졌다. 이상 있음, 이어 3번 상황 진전. 막동이 최대한 가까이서 듣고 있을 것이었다. 그림자로 보건대 돌석은 마루에 당당히 올라 자리에 걸터 앉아 품에서 굵게 말아 만든 외박 연초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지난번 마루에 떨어졌던 것과 같은 굵고 달콤한 냄새의 외박 연초였다. 그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다. 지금 그 집에 와 있어. 매형이 잠복 중인 거 알아. 대감께서 밀서 받으셨지. 뭐 어차피 오시면 되지. 오늘 밤 데려오면 돼. 준비는 다 됐어. 돌석은 주원이 잠복한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어떤 권력을 뒤에 두었기에 저토록 태어날 수 있는가. 이윽고 돌석이 천천히 선화가 누운 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해실거리는 웃음이 없었다. 냉정하고 머짓감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언제까지 자고 있어, 누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누나도 이제 내 돈벌이에 보탬이 되어줘야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잖아. 돌석은 빗뚤게 웃었다. 그나저나 저 매형 바보 같은 거. 내가 누나한테 새 저고리를 선물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 그러다 잠깐 멈추었다. 얼굴에 아주 잠깐 불안이 스쳤다. 저 매형의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언젠가 보아서는 안 될 물건을 본 적이 있었다. 개감께 말하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돌석은 끝내 입을 닫았다.
그것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기 목숨도 함께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지금도 돌석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오늘 오는 손님은 꽤나 높으신 분이니까 누나도 실수 없이 잘 해봐. 말을 들은 순간 주원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주원은 술의 덮개를 젖히고 골목 어둠 속에 쭈그려 앉아 속을 개원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오열이 멀지 않았다. 자신이 이조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선화의 회복을 믿으며 매일 몸을 닦고 말을 걸던 그 시간들 뒤에서 이자는 열쇠를 써서 집에 치욕을 들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놈을 죽이겠다. 주원은 입술이 터질 때까지 깨물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막동이 보내온 마지막 신호가 그것을 막았다. 등불 4번. 그것은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한 신호였다. 증거 충분. 나으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원은 눈을 감았다. 아직이다. 이윽고 처마더니 다시 깜빡였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주원은 술의 덮개 틈으로 뒷문 쪽을 살폈다. 뒷길 자갈 위로 가죽신 받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이 그 사내의 얼굴을 잠깐 비추었다. 얼굴을 본 순간 주원은 심장을 맨손으로 움켜쥐인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설마 노참치 고급 비단 도포를 단정히 걸친 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뒷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초로의 사내는 다름 아닌 이조의 노무관 참지였다. 그런데 노참지는 뒷문으로 들어서며 잠깐 멈추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선화가 누운 방 창문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빛은 이상했다. 욕망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에 홀린 자의 집착에 가까운 눈이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진창에 쓰러진 당신 얼굴을 내가 잊을 수 있었겠소. 그래서 찾아온 것이오. 주원은 수레 안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멀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었다. 그날 밤 진창, 쓰러진 선화, 노참지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 막동이 전하는 신호에 따르면 노참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선화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말이 나왔다. 8해 전 그날 밤부터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소.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이 방이 내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이오. 주원은 눈을 감았다. 8년 전 그날 밤 불빛도 없이 달려온 가마. 그 가마 안에 노무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성이 완전히 불탔다. 주원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막동이 보내온 신호가 그것을 막았다. 주원은 주먹을 쥔 채 눈을 떴다. 좋다. 막동이 다 듣고 있다. 이제 됐다. 선화에게 손끝 하나 닿기 전에 막동과 의녀를 들여보내라. 오늘 밤 저들의 죄는 말로 충분히 남았다. 나는 저놈들을 지금 잡지 않는다. 그러나 선화만은 더는 저 방에 두지 않겠다. 잠시 뒤 막동과 의녀가 뒷문으로 들어가 선화를 조심스럽게 안채 밖으로 옮겼다. 주원은 수레에 싣고 온 몽둥이를 들고 조용히 내렸다. 그러나 뒷문으로 향하기 전 그는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수레로 돌아가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부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막내가 밀서를 남긴 것도 돌석에 태연이 들어온 것도 모두 주원을 분노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켜력을 쥐인 자들은 분노한 자를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주원이 먼저 손을 쓰면 노참지는
포도청형을 부를 것이었다. 그리고 주원은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었다. 지지 않겠다. 주원은 수레로 돌아와 품 안에서 밀소통을 꺼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러나 눈은 차가웠다. 반격의 불씨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야 했다. 주원은 막동을 불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막동이 조용히 다가왔다. 막동아,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들어간다. 오늘 밤 네가 들은 것을 빠짐없이 적고 집 안팎에 세워둔 증인들의 말을 모아라. 그리고 노참지에 지난 이면 장부와 맞추어 은자의 흐름을 밝혀다오. 예, 나으리. 다 받아 적었습니다. 나으리. 이게 다 나으리 땡 이야기입니까? 이 늙은이가 역겹군요. 막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 부인이 저놈들에게 치욕을 당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막았으나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막동은 잠시 침묵했다. 나으리, 이판사판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끝장을 냅시다. 노참지의 이면 장부, 허위 관청 물목 장부로 흘러간 은자의 흐름 모두 파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마님이 담벼락에 끼워놓은 밀서도 제가 수거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막내마님은 처음부터 이쪽 사람이었습니다. 주원은 눈을 감았다 떴다. 막동아, 그 밀서는 잘 보관해다오. 쓰일 곳이 있을 것이다. 또한 상감께 올릴 밀서를 급히 파발로 보내라. 내용은 이렇게 전하거라. 오래 기다려온 그자의 꼬리를 잡았다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아침, 주원은 일부러 구겨진 두루마기를 입고 무거운 걸음을 흉내내며 이조 청사로 출근했다. 넓은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저쪽 상관 전용 관방에서 이미 노참지가 버티고 앉아 있었다. 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노참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청사 한가운데까지 걸어 나왔다. 주원, 수고가 많구나. 며칠 공무가 고생스러웠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쩌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노참지는 주위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주원의 귓가에 속삭였다. 관아에 고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현명한 선택이었다. 부인도 내 일에 보탬이 되어 기뻐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돌석한테도 그렇게 전해두거라. 처절한 패배자 연기를 위해 주원은 억울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침묵했다. 예, 나으리. 주원의 그 태도를 보고 노참지는 승리를 확신한 듯 하하 소리를 높여 웃으며 자기 관방으로 돌아갔다. 노참지는 몰랐다. 주원이 지금 고개를 숙인 것은 비실거리는 웃음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눈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옷이 의금부대청, 삼엄한 경비와 무거운 기둥이 늘어선 그곳에는 이조를 이끄는 당상관들과 사헌부 관원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대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상석 가까운 자리에 노참치가 버티고 앉아 마치 이 대청 전체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서는 성정이 유약한 인물이었고 실질적 권력은 이미 노참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주원은 대청 한 구석 말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대청 기록 담당. 그것이 오늘 주원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다. 물론 노참지의 지시로 정해진 것이었다. 자기 발 아래 앉혀두고 압도적인 권세를 보여줌으로써 두 번 다시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잔인한 속셈이었다. 자, 오늘 대청에 고할 죄안이 있다. 노참지가 오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이조명예로 된 관청 수리비와
진상품 운송 장부를 살펴보면 그간 나의 주도 아래 관의 은자가 얼마나 알차게 쓰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덕성객주를 새 관청 물목 납품처로 올리려 하니 이를 대청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라. 한 당상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나으리 덕성객주라는 곳이 어떤 거래를 해온 객주인지 들어본 바가 없고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납품처로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사옵니까? 내 결단에 흠을 잡겠다는 것이냐? 노참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 당상관을 쏘아보았다. 게다가 포도청에도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줄이 있다. 그 말에 당상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었다. 그럼 덕성객주 행수를 불러라. 노참지가 수아에게 눈짓하자 대청문이 열렸다. 나타난 것은 잘 지은 천릭에 의장도를 차고 들어서는 젊은 사내 돌석이었다. 돌석이 과장된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선이 곧장 말석의 주원에게 꽂혔다. 그 입가에 끈적한 웃음이 번졌다. 저기 기록 담당 어르신, 내 말을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저런 쓸모없는 서리 어른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상관들이 웅성거렸다. 그러나 노참지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기 시작하자 당상관들도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하, 행수, 이자를 너무 놀리지 마시게. 내 부하이거든. 집에 혼이 빠진 부인이 있어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사람이라네. 그나마 사내로서 쓸모가 없으니 부인이 다른 방식으로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더마는 노참지의 말은 사정을 모르는 당상관들에게는 의미 없는 농담이었을 테지만 주원에게는 이 이상 없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선화의 촌엄을 대청 모든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지요, 나으리. 돌석이 맞장구 쳤다. 세상에는 자기 부인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가련한 광대도 있으니 말이죠. 두 사람의 천박한 웃음이 대청에 울려 퍼졌다. 주원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기록책 위에서 무릎 위로 감춘 주먹이 분노로 잘게 떨렸다. 웃어라. 오늘뿐이니 실컷 웃어두거라. 벽 쪽에 서 있던 막둥이 주원을 향해 짧게 2번 고개를 끄덕였다. 죄를 밝힐 문서가 모두 준비되었다는 미리 정해둔 신호였다. 준비는 끝났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없으니 이번 덕성객주 물목 납품권은 통과된 것으로 잠깐 기다리시오. 노참지의 말을 자르듯 고요한 대청에 낮고 잘 통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말석에 앉은 주원에게 모였다. 어째서 기록서리가 함부로 발언을 불쾌감을 드러내는 노참지를 무시하고 주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까지 쓰고 있던 기어다니는 서리의 탈을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얼음 같은 눈으로 노참지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결정은 무효입니다. 노참지, 아니 죄인 노무관.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주원은 품에서 마패 하나를 꺼내어 대청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쩔렁하고 무거운 소리가 대청 전체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 조그만 쇠덩이에 꽂혔다. 주원의 목소리가 대청을 가득 채웠다. 어명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세 마디가 대청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상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몸을 굳혔다. 암행어사, 상감의 밀명을 받아 움직이는 관청 안의 눈. 그자가 여기 있었다. 그것도 8년 동안 저 말석에 앉아 있었다. 잠시의 침묵 뒤 노참지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검붉게 변해갔다. 이놈이 겨우 기록서리 주제에
노참지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쳤다. 옆에 앉은 돌석도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으나 이내 고웃음을 치며 주위 당상관들을 향해 어깨를 유쓱했다. 대감들, 이 기록서리가 요즘 좀 이상해졌습니다. 나으리, 당장 포조를 불러 내쫓으시지요. 그러나 주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마음껏 떠들거라. 저들의 저 더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원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대청양 옆에 대기하고 있던 막동과 2명의 서동이 일제히 벽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단단히 말아둔 두루마리 문서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막동을 비롯한 서동들이 그 두루마리들을 대청벽에 일제히 펼쳐 붙이기 시작했다. 차례차례 벽을 덮어나가는 커다란 문서들. 기에는 빽빽하게 기록된 이면 장부의 수치와 복잡하게 얽힌 은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통도가 그려져 있었다. 당상관들이 일제히 벽 쪽을 바라보았다. 저 수치는 몇몇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벽을 가득 채운 문서들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2조에서 관청 수리비와 진상품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약 은자 3,000랭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개통도를 보십시오. 모든 은자의 흐름이 복잡한 허위 장부를 경유한 끝에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말도 안 된다. 자료를 당장 떼어내라. 노참지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막동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주원의 신호에 2명의 포졸이 노참지를 가로막았다. 그 귀결점이 바로 오늘 노참지가 관청물목 납품을 맡기려 한 저 사내 돌석이 명목상 행수를 맡고 있는 덕성객주입니다. 대청에 술렁임이 퍼졌다. 주원이 손짓하자 막동이 또 다른 두루마리를 벽에 붙였다. 덕성객주의 실체는 하인 한 명 없이 제대로 된 점포 하나 없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헛개비 객주입니다. 2조에서 흘러간 은자는 이 객주를 겸유하여 노참지의 사금고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빼돌린 은자만 무려 15,000랭. 날조다. 노참지의 절규가 대청에 울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폭포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돌석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대감들, 이 서리가 만든 엉터리 자료를 믿으시겠습니까?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술은 어떻습니까? 주원이 냉정하게 말하며 막동에게 신호를 보냈다. 막동은 품에서 기록통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그날 밤 막동이 집안에서 직접 들은 대화를 또렷하게 받아 적은 기록이 있었다. 막동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기다렸어. 노 대감. 그래, 돌석. 오늘도 최상의 대접을 기대하오. 자, 오늘 몫의 은자 50랭이요. 말이 대청에 울리는 순간 대청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막동은 계속 읽었다. 8해 전 그날 밤부터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소. 이 방이 내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이오. 노참지의 목소리로 기록된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몇몇 당상관이 구역질을 참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2조 재원을 횡령하여 남의 혼이 빠진 부인을 욕보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하여 당상관들은 노참지를 귀신 보듯 바라보았다. 이놈, 어디서 증인을 숨겨. 노참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주원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발이 꼬여 바닥에 볼품없이 엎드렸다. 이미 발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노참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웃기 시작했다. 흐흐흐흐. 이 정도 증거로 어떻게 되겠느냐. 잊었느냐.
내 형이 포도청의 높은 자리에 있다. 형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네가 붙여놓은 엉터리 증인의 진술 따위 뭉개버릴 수 있어. 역으로 너희를 모두 무고와 관청을 어지럽힌 죄로 옥에 쳐넣어주마. 그 말을 들은 돌석도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을 딱 튕겼다. 맞아. 형 나으리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자리는 금방 뒤집힌다고. 노참지는 대청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어서 가서 형에게 이리 오라 전해라. 자,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대청문 밖이 잠시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이윽고 대청문이 열리고 보졸 하나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노참지의 형 나으리는 이미 의금부에 계십니다. 오늘 새벽 뇌물을 받은 죄와 증거를 없앤 죄로 의금부에 압송되셨다고 하옵니다. 노참지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 어째서 당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가 믿고 있던 마지막 방패가 무너진 것이었다. 모든 것을 의지해온 자가 자신보다 먼저 잡힌 것이었다. 주원이 띄운 파발이 이미 의금부에 닿아 있었다. 주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천지는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석의 서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청 전체가 술렁임에서 정적의 쉬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조금 전까지 노참지의 눈치를 보던 당상관들이 하나둘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돌석은 이미 허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끝났다 끝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대감이 나를 꾀어서. 됐다. 주원은 노참지와 돌석을 차갑게 굽어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막내의 밀서를 꺼내어 대청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사흘 전 밤 제 집 담벼락에 누군가 끼워 넣은 밀서입니다. 저를 잠복 중이라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자가 누구인지는 막동이가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지금 이 대청 밖에 와 있습니다. 주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청문이 다시 열렸다. 의금부 관원들에게 양팔을 잡혀 버둥거리며 끌려 들어온 것은 허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끝까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놔요. 뭐야 이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가 어딘데. 야, 주원 서방, 어떻게 좀 해봐요. 캐캐 묵은 화장에 번쩍이는 비단 치마를 걸친 막내였다. 그녀는 대청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막내, 주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밀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막내의 눈이 탁자 위의 밀서에 꽂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막동이가 확인한 바로는 이 밀서의 필체는 막내마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밀서를 가져간 가마는 노참지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어떻게 그 밀서를 그 자리에 끼워두셨습니까? 막내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그리고 돌석을 향해 눈을 흘겼다. 야, 돌석아, 네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이 자식아, 네가 걱정된다고 매형이 잠복 중이라는 걸 대감께 알려달라고 했잖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어머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나는 싫다고 했는데 뻔뻔스럽긴. 이 자식이 지금 자기 어미한테 이 마당에 아들이 어미에게 어미가 아들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 꼴이. 대청에 있던 당 상관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막내마님, 주원의 목소리가 낮게 두 사람을 멈추었다.
당신이 돌석에게서 받아 빚 갚는 데 쓴 은자, 출처가 노참지의 사금고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죄로 얻은 은자는 한 푼도 사사로이 지닐 수 없습니다. 모두 관에 몰수될 것이니 당신의 빚은 갚아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막내의 얼굴에서 쑥피티가 가셨다. 막동이가 보고를 올렸다. 나으리 확인하였습니다. 막내 마님은 돌석의 일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묻어두기로 한 것이고요. 대청하니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주원은 이 자리를 끝내지 않았다. 그의 눈이 여전히 노참지에게 향하고 있었다. 노무관 참지, 당신은 횡령과 이 자리에서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망하겠지만 아직 가장 무거운 죄가 남아있어. 주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노참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두려움이었다. 8년 전 겨울 내 부인 선화가 좁은 골목에서 가마에 치였습니다. 뒤늦게 잡힌 자는 빚더미의 뜨내기였다고 모두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금고 이면 장부 안에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불자연스러운 은자가 있었습니다. 은자를 받은 자는 당시 선화를 쳤다 하여 옥살이를 마치고 이미 풀려난 그 뜨내기였습니다. 대청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주원은 바닥에 엎드린 노참지의 멀리채를 잡아 강제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노참지, 당신은 그날 밤 기방에서 나오다 술에 취해 가마를 내달렸고 선화를 치고도 포도청의 높은 자리에 있는 형에게 손을 써 은패를 꾸몄다. 대신 죄를 뒤집었을 자를 세워 증거를 모두 뭉개버렸다. 아, 아니다. 나는 부질없는 변명입니다. 당신의 형은 이미 그 일을 자백하였습니다. 주원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대청을 뒤흔들었다. 당상관들은 너무도 끔찍한 사실에 말을 잃고 질려 있었다. 그리고 돌석. 주원은 대청 구석에서 올치려 있는 돌석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나는 몰랐어요. 누나를 쳤던 것이 노대감인 줄은. 거짓말하지 마라. 주원은 돌석의 발치에 문서 한 장을 집어 던졌다. 그것은 돌석이 노참지에게 보낸 협박 서신을 베껴둔 것이었다. 1년 전 너는 아비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사고 목격자 정보를 손에 넣었다. 스스로 파고들어 진범이 이조의 참지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너는 그 마패를 본 일도 있지 않느냐. 돌석의 눈이 순간 크게 떴다. 너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다. 너는 내 집안에서 내 마패를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참지에게 그것을 팔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암행어사를 건드리면 자신도 함께 끝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 그래서 너는 그 마패를 못 본 척했다. 내가 그 마패를 팔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네가 그 정도의 멀리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겁이 많았을 뿐이다. 그러나 돌석, 그 겁이 너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진누이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한 자에게 자비는 없다. 그리고 이제 주원은 고요하게 대청 입구를 바라보았다. 아직 한 인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자리에 가장 무거운 증인이 있습니다. 주원이 그렇게 말하자 대청 안쪽으로 이어진 작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대청마루 위로 작은 의자가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늘 드나들던 의원과 의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그 인물. 그것은 8해 동안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야 할 주원의 부인 선하였다. 돌석이 잡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중얼거렸다. 설마 이럴 수가. 선화의 두 눈은 또렷하게 초점을 맺고 있었다.
허공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눈은 대청 안을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노참지에게 머물렀다. 이 여인은 어명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명을 받은 판서가 선화를 향해 조용히 구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대청 안에 남은 자들을 향해 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선화라고 합니다. 8해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전부터 넋이 돌아와 듣고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듣고 견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청 안에 울리는 순간 노참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선하는 말을 이었다. 돌서가, 네가 정녕 내 동생이더냐. 네가 내 옆에서 더러운 손님을 드리려 전가를 보내던 것, 내 몸을 돈벌이로 삼으려 했던 것, 그 치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다 들렸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화의 눈길이 막내를 향했다. 어머니, 제가 누운 자리 곁에서 어서 죽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셨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셨겠지요. 막내는 굳어버렸다. 그리고 선화는 마지막으로 노참지를 바라보았다. 선화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8해 동안의 억울함과 집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노참지, 나를 친 가마 안에서 확인하러 몸을 구부리던 당신의 얼굴, 나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 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당신 도포구름에서 잡아뜯은 것이 있습니다. 선화는 품 안에서 천으로 산 것을 꺼내어 펼쳤다. 상아로 깎인 패 하나였다. 8해가 넘는 세월로 검붉게 변한 혈흔이 들러붙어 있었다. 한가운데에 남청보석이 박혀 있고 뒷면에는 놀찬지라는 관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지요. 당신이 그 관직에 오른 날을 기념해 따로 만들게 한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 뒷면에 관직 이름까지 새겨져 있군요. 그것을 본 순간 노참지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다.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주원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그날 밤 나는 선아의 손에 쥐어진 그것을 꺼내어 품에 넣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선화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까워서. 그 뒤로 별에 그것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 넋이 돌아온 선화가 내가 잠든 사이 손을 뻗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부터 함께 이 자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노참지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하하하, 내가 이 이조를,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권세의 성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었다. 주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무관 참지, 당신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오. 처벌은 의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배 3,000리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것이오. 돌석, 너는 진실을 알면서 침묵으로 공모하였고 친누이의 몸을 돈벌이로 삼으려 했다. 장령 후 관노비에 편입될 것이다. 막내마님, 당신은 딸이 겪는 일을 알면서 눈을 감고 그 더러운 은자로 사사로운 빚을 갚았습니다. 당신의 기방은 폐쇄될 것이며 당신 또한 장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 죄를 낭낙이 고하여 의금부에 넘기겠습니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돌석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다. 매형,
살려줘요. 나는 진짜로 두려웠던 것뿐이에요. 누나한테 미안해요. 마음을 읽다면 의금부에서 낱나기 말하시오. 막내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노참지는 이미 말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멀리를 감싸 쥐인 채 작게 웃고 있었다. 웃음은 기쁨도 조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는 자의 공허한 웃음이었다. 연행하라. 어명을 받고 대청 밖에서 대기하던 의금부 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세 사람이 각각 붙잡혀 일어섰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내내 주원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떠들지 않았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세 사람이 대청문 밖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대청에 남은 당상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원을 향해 멀리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대청 기록 서리로 주원을 깔보던 그들의 눈에는 지금 압도적인 경외와 존경의 빛이 가득했다. 주원은 그 시선 속에서 오래 있지 않았다. 그는 돌아섰다. 대청 한켠에서 선화가 가마 위에 앉아 주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이 마주쳤다. 선화의 눈이 주원을 향해 천천히 깜빡였다. 그것은 반년 동안 두 사람만이 알아온 신호였다. 괜찮소 라는 말 대신 쓰던 것. 주원은 그 신호에 대답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 운명의 대청으로부터 달포가 흘렀다. 도성 안팎은 조정을 뒤흔든 대추문으로 떠들썩했다. 노무관 참지는 관의 은자를 빼돌린 죄, 거짓 장부로 관을 속인 죄, 증거를 없앤 죄 등 수많은 죄목으로 의금부에 넘겨졌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유배 3,000리의 형을 받았다. 8년 전 사고의 진상도 의금부가 다시 캐물은 끝에 밝혀졌다. 노참지의 형도 함께 파직되어 일족이 함께 망하는 길을 걸었다. 8년 전 사고 현장의 진상이 조정장계에 올랐고 노무관 참지의 이름 옆에 그가 저지른 일에 전모가 글자로 새겨졌다.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었다. 돌석은 장형을 받고 관노비에 편입되었으며 막내의 기방은 폐쇄되고 그녀도 기나긴 형기를 보내야 했다. 그들이 어찌되든 주원의 마음에는 이제 동전한 띠네 동정도 솟지 않았다. 다 왔소, 선화. 의자 가마를 맨 하인들이 정자 앞에 조심스럽게 멈춰 서자 주원은 선화 곁으로 다가갔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성박 북쪽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정자였다. 석양에 물든 호수면이 마치 수많은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8년 전 두 사람은 혼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전날 밤 선화가 사고를 당하여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름다워요.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선화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정말 아름답소. 주원은 가마 옆에 서서 선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은 석양빛을 받아 살짝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서방님, 선화는 잠시 호수를 바라보다 주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주원은 말없이 선화를 바라보았다. 서방님이 막동에게 상감께 밀서를 올리라 명하시던 그 밤, 사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주원은 눈을 깜빡였다. 선화의 입에서 이어지는 말이 주원을 조용히 얼어붙게 했다. 당신이 암행어사인 것도,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도 당신은 한 번도 내게 짐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화는 계속했다. 넋이 돌아왔을 때 나는 당신이 어디서 힘을 내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매일 밤 당신은 내 귓가에서 속삭였지요. 사랑하오, 반드시 지키마 라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선화,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그 정자에 데려가겠어. 그날 못 가본 그 약속을 지키겠어. 라고요.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말들을 전부 들었어요. 한 번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들이 나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서방님, 선화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그 패는 쓰였습니다. 서방님이 8해 동안 품에 지니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선화는 웃었다. 주원은 말이 없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방님, 잠깐 물러서 봐요. 선화가 말했다. 주원이 불가사의하게 여기며 몇 걸음 물러서자 선화는 의자가마의 팔걸이에 두 손을 짚고 부들부들 떨면서 천천히 일어서려 했다. 선화. 주원이 당황하며 달려가려 하자 선화가 고개를 저어 주원을 막았다. 괜찮아요. 다리를 주무르고 걷는 연습을 해왔으니까요. 선화는 이를 악물고 가느다란 다리에 힘을 주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가마에서 일어서더니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굳게 봤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딛다 흔들렸다. 주원이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었다. 말이 없었다. 선화는 주원의 가슴에 기댄 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원이 8해 동안 매일 밤 자신에게 속삭여온 그 말을 오늘 처음으로 소리내어 되돌려 주었다. 사랑하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가 곁에 서겠습니다. 주원은 그녀를 더 깊이 안았다. 물소리만 울리는 정자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잃어버린 8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나긴 겨울을 견뎌냈기에 봄의 따뜻함이 이토록 살에 스미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해의 세월이 흘렀다. 상감의 신임을 얻은 주원은 사헌부 지배에 올랐다. 관청 안의 부정을 바로잡는 일, 그것은 8년 전부터 해온 일이었고 이제는 이름과 직함이 붙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직함이 붙어도 주원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다. 유시가 되면 불이 나게 서책을 덮고 집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대문을 열면 선아가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주원을 맞이해준다. 눈부신 웃음을 볼 때마다 주원의 마음은 말없이 따뜻해진다. 다녀왔어, 선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이 앞날에는 이제 두 번 다시 꺼지지 않을 영원한 빛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